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강 작가가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거는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내란을 극복하는 우리의 노력도 결국 다음 미래 세대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지금 내란 얘기를 하는 이유도 아마 권영국 후보의 마음은 이 내란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그 다음 해결책이 생기지 않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이 됩니다. 일단은 아마 우리 많은 후보들께서 현장을 다녀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로 시장, 골목, 서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자영업자들께서 매출도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가도 오르고 해서 지금 평년보다 지금 10만 명 이상이 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물론 새로 신규 창업하는 경우도 줄어들어서 가게들이 정말로 많이 공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되짚어보자.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정책들을 여러 개 내셨더라고요. 뭐 채무 조정 얘기도 하시고 그러던데 저는 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이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서 다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채무 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 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 얘기를 제가 꽤 오랫동안 했는데 혹시 우리 김문수 후보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출도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하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융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고 그 외에도 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 부채가 늘지 않아서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국가 부채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나라처럼 소상공인 서민들에 대한 코로나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된다.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그 부담을 정부가 좀 떠안는 게 어떠냐.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는 이제 지나간 문제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처해있는데 그게 코로나 때의 부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생환시키기 위한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데 여기에는 국가 부채가 일정한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일단 이런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한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시간이 짧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경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처럼 무슨 R&D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아예 기술 개발의 길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첨단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길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것인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을 했는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거기서 재생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또는 공급 과정에서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문화산업들을 적극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분은 좀 달리 논의하겠지만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떠세요? 저는 문화산업이 우리가 상당히 기회가 많다, 영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문화산업 그 진흥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문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키워나가야 되는 3차 산업의 핵심 과제고요. 저는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문화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소외받은 부분, 뭐 전통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고전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팝컬처와 다르게 이 수요를 찾지 못해가지고 예술 영위해 나가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한번 네.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앞에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어려울 때 나타나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지금 보면 오늘 저는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많은 정책을 얘기하시겠지만은 다 해준다 얘기하실 겁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돈이야 뭐 땡겨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재정이 이걸 부담할 수 없느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뭐 진성준 의원님도 그렇고요. 그건 나중에 가가지고 집권한 다음에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좀 허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님. 네. 그 전 국민 AI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모두의 AI. 근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챗GPT 같이 상용화된 서비스 기준으로 하면은 전 국민에게 이런 계정을 보급하려면 뭐 1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체 AI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은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대한민국 IT 산업이 AI가 갈라파고스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가 챗GPT를 저 같은 경우는 $22 정도를 주고 이제 유료로 쓰고 있죠.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 독자적인 이 LLM을 만들어내면 큰 비용이 개발 단계는 들겠죠. 그래서 해야 될 일입니다. 소위 소버린 AI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거기에 개발을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전자계산기를 쓰듯이 이런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생각하는 것만큼 뭐 12조 원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개발했을 때 그 개발 주체를 지정해서 뭐 입찰을 할 겁니까? 아니면 잘 만들어진 걸 뭐 고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예산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R&D 예산을. 그럼 민간 기업들하고 연합을 해서 공동 개발을 하면 되죠. 운영 주체는 민간으로 하고. 그럼 예를 들어 한 3가지의 AI 시스템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럼 하나를 선정하실 겁니까? 아니 그거를 같이 합동으로 연구 개발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의 단일체 우리 국가만의 그런 AI 그렇죠. 네. 천하통일해서 하나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가급적이면. 그럼 민간에서 하는 걸 막을 필요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외에도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케인지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입니까?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거와 같죠. 근데 한 번 쓰여지느냐, 2번 쓰여지느냐, 3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그런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본인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렸던데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예를 들면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잘못됐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저는 왜 잘못됐습니까? 그럼 그렇게 1로 계속 돕니까 소비 성향이? 아니, 일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가서 쉬우라고 단순하게 말한 거예요. 호텔이 취소한다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림의 인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처럼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요. 예, 이재명 후보님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은 정년 연장도 하고 젊은 세대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답하실 거면은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 연장을 했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예. 예. 네. 제가 그럼 다음. 김문수 후보 발언하시죠. 예. 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전북 군산 유세를 가셔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 또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 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 그것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예,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 노란봉투법을 또 대통령이 되시면 밀어붙일 생각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밀어붙일 계획입니까?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 법에 안 맞는 그런 계약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죠. 그래서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거는 반드시 제고돼야 될 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반도체 질문이었어요? 특별법. 예, 질문이었어요? 조금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원래 이재명 후보께서는 처음에는 이걸 왜 그거 못 해주겠나 이러다가 나중에 주 52시간제 예외라도 이거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R&D를 하고 연봉이 상당히 높고 건강권이 보장되면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해달라는 거 이 법도 안 해줘가지고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그냥 그걸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본인이 이 뭐 기업을 지원하겠다, 또 반도체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 노동부 장관으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 네. 노동시간을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는 시간을 싸움하는 그 속도 경쟁인데 이 속도전에서 일정한 정도로 열심히 이걸 따라잡지 않으면은 이거는 도저히 지금 중국도 우리를 추격하고 있고 또 대만은 이미 추월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R&D 부분이라도 네. 이 반도체 부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R&D 하는 부분 또 연봉이 일정한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52시간제 예외를 조금 보장하자. 이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나라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신데요. 52시간제 예외를 할 때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 4개보다 못한 제도라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반도체 사업하는 데서나 또 그 연구자들도 전부 요청하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연구 부분에서도 이렇게 규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억지를 이런 규제가 과도하면은 또 건강도 충분하게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할 경우에는 과연 우리나라 산업이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 기소죠. 지금 재판받고 있죠. 네. 그리고 바로 수없이 밑에 기소가 계셨던 이화영 우리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이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죠. 자, 김문수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은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정치 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우리는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긴 요구 다 본인이 정치 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됐잖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왜 그건 몰랐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북 사업이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알죠. 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을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민간업자가 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부지사가 알아가지고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도 대북 사업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경기도지사를 해보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도지사를 해봤는데 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떼시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발언 시간 6분 30초를 전부 사용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답변하실 수가 없고요. 혹시 김문수 후보께서 양도를 해주시면 김문수 후보의 시간을 사용해서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양보하셨습니까? 양보라기보다는 5초만 주시죠. 아니 5초가 좋은데 5초 하십시오. 그래. 김문수 후보님 두 번이나 김문수 후보님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견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님 왜 몰랐습니까? 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노동이 강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이거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답변 주시죠. 앞으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다만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일 텐데 저는 우리 경제력 수준이 지금도 어느 정도는 되고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 경제력 수준을 좀 더 올려서 그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예, 최근에 양당에서 4.5일제, 주 4.5일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4일제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 그대로 기업에게 온팡지게 다 넘기겠다는 건 아닌지 이재명 후보 입장이 궁금합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되고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제 경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트럼프 취임 이전에도 이제 국제사회가 이미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취임으로 인해서 이게 극단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이제 우방국까지 상당히 높은 강도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미국과 관세 관련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그걸 반드시 100%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미리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지금 좀 선회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부딪히다가 상당 정도로 타협을 했습니다. 섬세하게, 유능하게 이 사태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으로는 이 통상협상을 잘 하되 향후에 수출 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수 비중을 이제는 좀 서서히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준석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뭐 대만에도 좋은 관계를, 중국에도 좋은 관계를, 다른 나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국 친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그 정치인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도 우리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뭐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시시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지금 통상적인 외교와 통상적인 무역 그리고 통상적인 국제관계의 얘기를 한 것이고 침략을 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상황은 또 다른 것이죠. 계속 말을 돌리고 계신 게 잠깐만 제가 답변할 때 예. 좀 하게 하시죠. 네, 답변 30초 시간을 보장하시면 그래서 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좀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만과의 관계에서 서로 잘 지낸다 이런 것은 최근에 대만 해협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사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는 취지의 그런 질문일 텐데 결국에는 유사시엔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또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또 대만이 듣고 중국이 듣고 또 다른 생각할 텐데 이런 식으로 외교에 대해 가지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맨날 답변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면은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가지고 결국 외교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양안 관계가 발생했을 때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침략을 당했을 때 대만이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야 되고요. 그럴 때 일단 어떤 걸 가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되죠. 이 외교 관계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들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결정해 놓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보면요. 해남의 솔라시도 그 부지에다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왕창 만들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 가지고 풍력 발전, 서남 해안의 풍력 발전을 많이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풍력 발전이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알맞은 에너지원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라도에선 위에 영광의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여수에 있는 화력발전소 등을 이용해 가지고 전력을 공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굳이 그런 불안정한 풍력발전 전원이 있는 곳에다가 이런 데이터 센터를 공약하게 되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 및 운영의 66%, 제조의 83.4%, 금융의 100%가 외국에 넘어가 있고 대부분 그게 중국 쪽입니다. 터빈 분야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 업체 점유율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력 생산 단가도 높고 실제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어서 25m/s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가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 센터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광에서 여수에서 전력 끌고 와야 되고 데이터 케이블 같은 것도 부산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도대체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데이터 센터들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지금 표준이죠.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간헐성이라고 하는 불규칙성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SS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을 때는 저장하고 적을 때는 공급하고 또 기저전력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수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답변부터 알겠습니다.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출 금지는 강제죠.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죠. 그런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이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든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는 순환이다. 이걸 설명한 거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이게 국민의힘 출신들의 일반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도 비슷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 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은
다른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신가요? 그 김용태 의원이신가? 다운표를 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원가가 120원인데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팔고 있다라면서 자영업자를 공격했다고 왜곡 조작을 했더라고요. 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게 경제가 그냥 정부 재정을 투자하면 효과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질문은 아니고 그냥 주장이에요. 뉴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그냥 일자리도 만들고 무료로 그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이다. 정부 재정의 역할,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있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 아까 주제에서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네. 지금 이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0% 성장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 또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껏 만들어내는 것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도 반대하시고요. 지금 본인이 약속한 것도 전부 어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잘못한 것이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대합니다만 충분히 들었고요. 법을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 충분히 기업을 할 수 들었고요.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네.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그만. 빠져나갑니다. 30초를 넘어가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뭘 막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난 3년간은 민주당이 그나마 뭘 하려고 하면 정부가 다 반대했지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걸 민주당이 막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일단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제가 직접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통상 문제에 관해서 이게 한덕수 총리도 역시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을 같이 져야 될 텐데 지금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한 번은 원래 무역과 안보를 분리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방위비 협정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거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네.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제일 정말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상목 부총리도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면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을 맡아야 되는데 계속 탄핵한다 그래서 그것도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총리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또 경제부총리 탄핵하고 계속 탄핵해서 또 법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자는 거 안 해준 거 없다 그러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법을 안 근데 해줬습니까? 잠깐만요. 그거는 이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 없이 국회에서 더 잘하시고 너무 무책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미국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퍼주기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여쭤볼까 싶습니다. 지금 서두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정부 구성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르는지 자칫 잘 모르십니까? 서두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 이런 거지 그 서두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게 통상 문제는 매우 심각한 주제인데 그거를 그냥 일상적인 잡무 처리하듯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권영국 후보님, 네.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국도 그렇게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들도 급하지 않을까. 지금 부과한 관세 그 자체를 100%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민간 기업의 투자라든지 또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우리가 협상 카드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여러 이제 처음에 뭐 중국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가 중국에서 국채를 팔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유예하고 협상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이런 데서는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관세의 부당성에 대해서 같이 맞서 싸움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면서 맞서 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네. 자, 이제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외교적 신념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남시장을 할 때 2017년에는 네.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경제 파탄을 불러오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러시고 또 그 다음에 2023년 당 대표 시절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한미 외교 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싱하이밍 대사가 그 잘못된 판단이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는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반대를 못하고 반박을 못하고 그냥 물러섰어요. 그 다음에 또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2024년 당대표 시절입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에도 쎄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한미동맹이 기본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 그동안 해왔던 발언을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물론 권영국 후보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트럼프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싸워서 과연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후보님 생각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 발언과 대비해서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 동맹은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발전돼 가야 됩니다. 안보 동맹에서 이제 경제 동맹, 포괄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우리 외교의 기본축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의존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완전히 또 배제하거나 적대적으로 일부러 갈 필요는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배제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본축으로 할 때라야만 또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한국에 주둔할 때라야만 우리가 중국도 우리를 외교 상도로서 제대로 대하지. 만약 미군도 없고 우리는 핵도 없고 아무도 없고 동맹이 없다. 이럴 때는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제대로 대접을 하고 또 상대를 하겠느냐. 이런 점에서 한미 동맹이 기본축이고 또 쉽게 말씀드리자면 6.25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분명히 그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은 특히 6.25 때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아주 비슷하게 보고 중국도 중요하다, 러시아도 중요하다,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걸 당연히 고려해야죠. 똑같이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기본 축이다. 네. 발전시켜야 된다. 심화시켜야 된다. 분명하고요. 한미일 협력체제, 안보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너무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니까. 이 외교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입니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유동성 있게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네.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해법은 북한의 핵에 대한 것은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있고 또 미국의 핵 잠수함이나 전략 전폭기 같은 것 또 괌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 미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연대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2중, 3중의 방어막을 치고 방어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북한의 네. 그 핵심적인 지휘부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바로 보복 타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때라야만 우리 안보가 유지되고 안보가 경제 아닙니까? 네. 안보가 없는데 통상이 어디 있고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신 거를 보통 우리는 핵 억지 확장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그거는 이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미 상당 정도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핵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갖자 이런 방식으로는 일본도 핵무장하고 동남아도 핵무장하고 해서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국제 핵 확산 조약을 탈퇴하고 북한처럼 경제 제재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을 하고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을 최대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서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야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비핵화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저는 이제 핵 균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한미 동맹이 기본 축이 돼서 이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계속 반미 발언을 계속하고 그걸 두둔하고 또 지금 그런 진보당 같은 경우는 확실한 반미 아닙니까? 우리 여기 뭐 권영국 후보께서도 네, 자 김문수 후보 주도권 시간 말씀 6분 30초를 주시네요.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규칙이 최소한 두 분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네, 저 우선 그 이재명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말 그대로 약탈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이 외교적 언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아, 네. 본질이 그래 그 하더라도 본질 네, 듣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렇게 말할 기다리십시오. 수는 없고요. 네네, 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가장 손쉬운 사실 표적이었습니다. 삼성 60조, 현대차 31조, SK 하이닉스 6조, 이 세 기업만 하더라도 100조 원입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 노동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더 내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관세 전쟁에서 사실 가장 먼저 위험한 것은 대기업은 그래도 자기 방어력이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입니다, 이거. 우리 9만 5천 개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은 로비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은 이 관세 문제에서 자칫하면은 부품 조달이나 수출 길이 막혀가지고 폐업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있으면 30초 내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저는 미국의 기본적 전략이 미국 국민들에게도 수용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소프트 파워를 다 갉아먹으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도 다 갉아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제동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잘 견디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벌 대기업들도 사실은 잘 못 견뎌내고 있어요. 결국 정부가 나서야죠. 정부가 나서되 관세 협상 자체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 한꺼번에 네, 협상을 좀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소기업이 이제 이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관세가 잘못됐을 때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이 노동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노동자의 보호 대책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매출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환경을 위협할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대미 통상 협상은 잘 해 나가야 되겠지만 좀 길게 보면 결국 수출 국가 또는 수출 품목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교 영역에서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이렇게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런 대안 때문이죠.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다자 외교, 뭐 다변화 이런 불구하고 관세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네. 국가가 아까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네.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이제 일자리나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업에 대한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바로 이런 이제 실업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우리는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실 김현종 씨를 아마 내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경제자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문제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간단히 듣고 두 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협상 대표자를 두 분께서는 준비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우선. 아직은 선거가 계속 중이어서 그걸 준비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태고요. 다만 기본적인 방침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싸워서 해결할 수 있다면 싸우는데 또 협상할 건 협상하고 강하게 할 건 하고 약할 건 약하게 또 협상 방법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유연하게 배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리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권영국 후보께서도 주도권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 차례 더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는 수출과 생산, 소비, 투자 등 전반적인 지표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는 기술 혁신이라는 새로운 경쟁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하시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더 많이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우리 인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도 있습니다만 제일 큰 원인은 이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권의 무능, 무책임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대체 뭘 했나 한번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내수 시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까 우리 권영구 후보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세금 안 깎아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온 동네가 난리가 나서 결국은 재벌만 깎아주는 것은 저희가 막았습니다만 어쨌든 세금을 깎아줘서 재정이 부족해졌고 또 내수 시장이 죽고 또 국제 문제에 우리가 잘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단기적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늘려야 됩니다. 정부가 책임져야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가 기후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키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특장점이 있습니다. 문화적 역량이죠.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면 길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참으로 토론, 대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토론과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존중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의 말을 왜곡해서 조작을 해서 네가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건 토론이 아니라 싸우자는 거죠. 규제 프리 도시라고 우리 김문수 후보 말씀하시면 규제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뭐 교통신호도 이제 없애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대부분 풀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토론해서
상대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해가지고 이 조작해가지고 없는 말 가지고 또는 엉뚱하게 이렇게 안 하면 합리적인 토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준석 후보 지금 농촌 기본소득 5조 원, 7조 원 드는데 하겠다는 거냐? 농촌 기본소득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다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시군, 특히 군 되겠죠. 이런 데서 매칭으로 좀 조금씩 나눠서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 예를 들면 인구 소멸 위기가 큰 지역 중심으로 이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한꺼번에 한다고 전제를 하고 공격을 하나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업 규제 합리화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기업 규제 불필요한 규제가 많죠. 공직자 공무원들이 좀 자기 편하려고 하는 그런 규제가 많아요. 그런 건 당연히 줄여야죠. 없애거나 또 시대에 안 맞는 규제 많아요. 그런 거 없애야죠. 또 새로운 영역에 대한 신설 규제도 가능하면 절제하는 게 필요하죠. 저는 이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완화, 해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합리화하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제하거나 완화하자. 합쳐서 규제 합리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님, 네. 제가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님도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셨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하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럼 수도권 규제를 그렇게 완화를 하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대한민국의 이 지속 성장에 장애되는 요인, 지방이 소멸하는 이 문제 어떡합니까?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중에 하나가 바로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120만 평이 규제 완화로 가능했고요. 또 이천에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도 콩밭을 하던 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하이닉스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지방에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다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을 제가 유치를 해가지고 지방 사람들도 거기 와서 다 취업을 하고 그게 지방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완화하자는 거지 수도권을 대폭 규제를 풀어가지고 팽창시키자 그건 아니란 말씀이죠? 제 주장은 아니 잠깐만 그 제 말씀이시죠? 주장은 지방을 우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도 자, 합리적인 해제를 하자. 규칙은 좀 지켜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규제 프리 도시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안 풀어주면 해외로 나갈 기업들 이런 건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해제 완화를 해서 잡아놔야 되겠죠. 해외에서 기업이 들어오는데 수도권 외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뭐 그런 경우는 필수적이니까 하는데 그 외에 수도권의 용도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일반적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건 좀 하면 안 된다. 그건 지방에 대해서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장 또 도지사를 할 때도 이 주장은 계속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다른 분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이 지방을 다녀보면 지금 실제로 매우 심각하잖아요. 지방 소멸 문제가. 근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기업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주거 문화, 뭐 생활 환경도 좋아야 되고 지방의 사람이 서울로 오지 않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핵심적 요소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지방으로 갈 경우에 앞으로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텐데 서남 해안, 동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갈 거니까 그쪽에 전력 요금을 차등을 좀 둬가지고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에 좀 싸게 에너지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방으로 갈 경우 대규모로 좀 감세나 면세를 좀 해주자. 세 번째는 예를 들면 세 번째로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좀 완화,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완화해주자 이것이고요. 거기 덧붙여서 전국 단위로 서울대처럼 못 되겠지만 거점 단위로 국립대학들 집중 지원을 해가지고 좀 거기서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권영국 후보님은 좀 이런 지방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거 고민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 분권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동의 자치권이 1961년 60년이겠죠. 그 5.16 혁명 그 쿠데타 때 그때 자치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라리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네. 내줄 수 있도록 정책을 하면 훨씬 더 빨리 지방 분산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서울로 끌어오지 않고 네.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네.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요금을 지금은 생산지와 원격지의 소비지의 가격이 똑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 차등을 좀 둬서, 왜냐하면 송전의 비용이 드니까요. 거의 합리적이죠. 생산지 가격을 낮추면 서남해안, 호남 또 경남 이 지역에 지금 이준석 후보는 잘 동의를 안 하지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유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이제는 중앙 집중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방에 대한 분권과 지원을 이제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존속 지속 발전하기 위한 필수 정책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수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이재명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네. 지금 원전을 짓지 않고 어떻게 지금 AI 세계 3대 강국, 뭐 저도 3대 강국 하자 그러는데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더 늘리지 않고 원전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한 탈원전 정책,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게 일도 양단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말로 하면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에너지도 좀 복합적으로 필요하죠.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좀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 가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두산중공업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그 원자로를 만든다든지 원자력 발전소 가셔가지고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그런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걸 꼭 현장을 가봐야 아는 건 아닌 것 같고, 폐기물 문제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가급적이면 원전을 피하는 게 좋은데, 기저전력으로 과연 원전을 완전히 지금 단계로 완전히 중단할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을 좀 하고, 대신에 지금 이제 좀 더 안전한 SMR 같은 것들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건 계속 하고, 그 안전하고 편의적이고 비용이 싸면 이제 그런 것들은 써야죠. 일도 양단도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국가 경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하는데 세계적인 선진 강국입니다. 그래서 맞죠. 저는 원전의 반응로를 만든다든지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로 가서 또 원자력 안전연구소나 이런 데를 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해보면은 만약에 그 위에 원자폭탄, 소형 원자폭탄 같은 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런 정도가 떨어져도 그 위에 원자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에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걸 자꾸 문재인 대통령처럼 거의 영화 하나 보고 그냥 원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잘 관리되는 원전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 말씀이 언제나 약간씩 어폐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렇게 안전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왜 났습니까? 네. 체르노빌은 왜 사고 났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원자로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잠깐만. 지금 당장은 눈으로 보기 안전할지 몰라도 사고가 날 수 있죠. 위험하죠. 더하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가자. 대신에 그 사이에는 좀 섞어서 쓰자. 그게 제 입장입니다. 저도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다른 풍력에 비해서 8분의 1, 비용이 8분의 1밖에 안 들고 태양광에 비해서도 6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을 왜 그동안 안 했느냐, 이것이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맞는 지적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결국엔 뭘 자꾸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비용 추계라든지 실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고 계십니다. 아까 AI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용 구조상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서남 해안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균등화 발전 단가가 300원 가까이 가는 그런 발전이고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 50원, 60원 정도의 균등화 발전 단가가 잡히는 원전인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환경론자들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려가지고 국가 대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혹시 집권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 카르텔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받아들여서 오히려 산업을 좀 저해시킬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오늘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좀 들게 됐습니다. 그 두 분께서 저를 협공을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네요. 아니, 저는 저한테 질문 안 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리는데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지금 그런데 5천이 되면 저도 환영입니다. 좋겠는데 이거 들은 분들이 이거 5천이라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5천이 가능합니까? 저는 주식을 잘 근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8배 비싸다, 6배 비싸다, 뭐 아니, 킬로와트당 이건 제 잠깐만요, 질문에 300원이다. 이거는 아니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하시죠. 예. 규모화를 하면 그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차별이 어떤 특정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거 방치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긴 한데 네, 지금 단계로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차별금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사회적 합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8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에 얘기했습니다. 강산이 3번 변했습니다. 이게 과연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까? 결단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네. 광장에서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현수막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네, 됐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다 해야 돼서 네. 그까지 그래도 답을 듣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 1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너무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하기 어렵다라는 네, 말씀. 알겠습니다. 영원히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님, 네. 양국관리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집권하시면 다시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식량안보 차원이라 보기에는 양국관리법이 지금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과잉 생산되는 지금 쌀을 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왜 더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이제 한쪽만 보고 계신 거예요. 양쪽을 다 보면 좋겠습니다. 쌀값을 일정 가격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전략 산업인 주식,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도를 올리는 길이겠죠. 그런데 가끔씩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정부가 사서 양곡 가격을 관리해 주자. 대신에 여기 추가로 경작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체작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입하면 정부가 쌀 사지 않기 위해서 대체작물 지원을 예측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면 관리가 가능하죠. 결국 3조 원씩 더 쓰겠다는 말을 그냥 저렇게 돌려가지고 핑계를 대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쓰려고 대체작물 제도를 도입한다니까요. 이재명 후보님께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시면서 사실 어떤 방식인지 뭐 담보형이라고 하셨는데 담보형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담보형 코인 외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USDT, USDC 두 가지가 90%가량의 유통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혹시 USDT와 USDC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째로
곡물 쌀값 관리에 3조 아니 원이 USDT, 든다. USDC 질문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저 대답은 무조건 우리가 토론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거는 무조건 토론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답을 들어보고 가세요. 얘기하고 다음에 할 거니까. 시간 낭비하시려고 하는 자, 3조 원을 쓴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그렇게 남의 정책을 호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원화 기반의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담보를 그 액수만큼 넣어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을 발행하게 허용을 예,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정성이 있죠. 그걸 예. 왜 그래서 문제가 돼요? 결국에는 지급 준비를 얼마로 하겠다는지 이런 것들을 뭐 여쭤볼 수 1대1로 있겠는데요. 한다고요. 1대1이면 그게 동작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자, USDT, USDC 차이는 USDC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계좌 동결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금의 불법적 유통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USDC 이런 것들은 대북 송금 같은 걸 하더라도 그걸 전부 다 계좌를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없이 실제로 그냥 이야기해 버리되면은 작전주 하시던 것처럼 그냥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나이 같이 또 어떤 기업이 맡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 갈수록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답을 좀 할까요? 아니요.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토론 자리에서 자유롭게 좀 말하자 이런 취지로 입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당장 아까 자랑스럽게 뭐 김용태 의원 얘기를 하시는데 김용태 의원이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왜곡이라 하시면서 바로 고발해 버리시는 취지는 뭡니까? 공직선거법 나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해도 된다 이런 겁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만 알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낙선 걱정 뭐 이런 거 하시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행위에 대해서 뭐 종교, 경력, 학력 이런 건 다 놔두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잘못되면 그걸 처벌하는 거 이거는 전 세계에 찾기 어려운 제도다. 이렇게 악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막 공표하는 건 처벌해야죠. 자기가 어떤 일 옛날에 어떤 일 친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어쨌든 뭐 AI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100조 말씀하셨는데요. 대충 그럼 100조라는 큰 돈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셨으면은 얼마를 어디에 넣겠다 정도 개괄이 있을 것 같은데 분야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시겠습니까? 세 가지로 나눌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 나눠서 얘기해 일단은 주시죠.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0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100조 원을 정부 재정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AI 관련 산업에서는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한데 정부가 모태펀드 등을 만들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 말이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어떤 연구에 투자할 거냐라는 것은 또 검토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얼마나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팍팍합니까? 지금 내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크게 국민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는 그런 우두머리겠죠. 이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는 과연 그가 이 나라 이 국민들을 힘을 합쳐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그 대리인을 뽑아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쓸 것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그런 정치 집단에게 다시 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가 맞습니다. 유능한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 후보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